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3장. 43. 약방의 소어와. 소어와는 그 자리를 뜨는 척하다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갈대밭 속으로 숨어들었다. 배가 강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흑이인들은 이미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제일 앞에 선 흑이인은 몸집이 매우 거대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는 작고 튼튼한 체구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은 가냘픈 몸매가 여자인 것 같았다. 그들은 흑이의 흑두건을 쓰고 있었고 거의 눈마저 가리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손에는 모두 길고 검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는데 보아하니 그들의 무기인 듯 했다. 그들 쌍방은 7, 8장쯤 되는 거리에서 일제히 발을 멈추어 섰다. 금사 이적이 먼저 차가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댁들이 바로 자칭이니 삼엽이요?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진 흑이인도 차가운 음성으로 응답했다. 그렇소. 우리 표국은 근래에 몇 번이나 봉변을 당했소. 모두 당신들이 한 짓이요? 그렇소. 이적은 대노했다. 우리 쌍사표국이 도대체 댁들과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요? 원한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소. 이적은 냉소했다. 그 댁들은 계속 강탈에 성공했고 우리는 댁들의 소굴을 찾지 못했으니 댁들로서는 숨어 있는 것이 상책일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낸 것이요? 무예계의 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조전해와 여봉이 비록 중독되어 죽지는 않았지만 양하연표와 삼상표련의 위신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소. 이적의 얼굴색이 약간 변했다. 이번에는 이정이 냉소를 터뜨렸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삼상표련과 양하연표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니 단합비와의 그 거래는 당연히 당신들의 쌍사표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이번 거래는 매우 엄청난 것이라 당신의 쌍사표국은 당신들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소. 당신은 반드시 남의 힘을 빌릴 것이요. 그러니 우리 세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강탈할 수가 없소. 옳은 판단이요. 흑이인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까닭에 내가 당신들을 불러낸 것이요. 삼상표령과 양하연표가 그 거래를 맡지 못한 이상 당신들도 절대로 그 거래를 맡을 생각은 하지 마시오. 말을 마치면서 그는 갑자기 검은 보자기에서 한 자루의 푸른빛이 번쩍거리는 무기를 빼들었다. 그 무기는 예리한 갈고리였고 갈고리 손잡이엔 한 송이의 매화가 달려 있었다. 금사 이적의 입에서 놀라움이 가득 찬 소리가 터져나왔다. 매화구. 당신이 이 무기를 알고 있다니 경력이 그래도 쓸만하군. 이정이 옆에서 소리쳤다. 감히 무기를 내놓다니 담력이 작지는 않구나. 우리가 너희의 모가지를 베어가는 것이 두렵지도 않느냐?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동안 나머지 두 흑이인도 매화구를 빼들었다. 그들은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작고 튼튼한 흑이인은 이명생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신법이 날쌔고 초식 또한 악독했다. 그는 마치 이명생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듯 추호의 빈틈이 없는 살수를 퍼부었다. 흑의 여인은 자면사 이정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녀의 신법 역시 매우 가볍고 민첩했으며 손에 쥐고 있는 매화구는 재빠른 속도로 신기한 초식을 퍼부었다. 자면사 이정은 노련한 무공을 지니고 있었으나 의외의 외문병기를 만나자 자기의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금사 이적은 이미 그 거대한 흑이인과 대응하고 있었다. 이적은 호북 지방에서 도법에 제일 가는 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으며 손에 쥐고 있는 자금도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흑이인의 무공은 그보다 더욱 깊은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는 매화구로 그의 자금도를 낚아채려 했다. 이렇게 되자 이적은 자기의 도법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었다. 결투는 실로 격전이었다.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소어와는 별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매화구의 신기한 초식 외에는
별 볼 맛이 나지 않았다. 그가 연마하고 있는 무공 비급은 바로 천하 무공의 절정이었고 이적 등의 무공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까닭이었다. 결투하는 그들 중에서 가장 난처한 것은 이명생이었다. 40초가 지나자 그는 뒤로 물러나며 날카로운 공격을 겨우 받아내기만 할 뿐, 한 번도 공격다운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다. 반대로 그 작고 튼튼한 흑이인은 더욱 용맹해졌다. 이때 이명생의 칼이 갑자기 매화구에게 낚아채었다. 이렇게 되자 이명생은 혼비백산했다. 그의 앞가슴은 완전히 상대방의 공격권 내로 들어갔고 그저 한 주먹만 가하면 즉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흑이인은 그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고 그의 따귀를 한 대 후려쳤다. 우선 이것으로 빚을 갚았다. 이명생은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며 물었다. 빚을 갚는다고? 흑이인은 냉소를 지었다. 매화문의 제자는 은과 원을 분명히 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꼭 갚는 성질이 있어. 하지만 내가 언제. 흑이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을 빚졌는지 이야기해주지. 그는 매화구로 또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 갑자기 한 가닥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하나의 인형이 매화구 속으로 날아들어왔다. 단지 쉭, 쉭, 쉭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뿐인데 세 자루의 매화구가 모두 하늘을 향하여 날아갔다. 두 자루는 갈대밭 속으로 떨어졌고 한 자루는 강물 속에 빠졌다. 흑이인들은 손목에 진통을 느끼며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그들 앞에는 한 명의 소년이 나타났는데 희고 준수한 얼굴에 바람에 나부끼는 옷이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다. 보기엔 그토록 허약해 보이는 소년이 그렇게 높은 신법을 사용할 수 있다니 그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년을 본 소어아는 더욱 놀랐다. 강옥랑. 저 얼굴이 창백하고 웃음이 음침한 소년은 바로 강옥랑이 아닌가. 그리고 강옥랑의 무공이 언제 저렇게 증진했단 말인가. 소어아는 곧 그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사실 강옥랑도 그 무공 비급을 외웠기 때문에 만약 2년 동안 아무런 증진도 없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었다. 쌍사와 이명생은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대로 흑이인은 대노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도와줄 사람을 청해놓았구나. 이적의 입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이 보기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의 무공이 어떻소? 흑이인들은 서로 한 번씩 쳐다보더니 곧 몸을 돌려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강옥랑은 재빨리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웃음 띤 얼굴로 빈정거리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서는 아직 가지 못합니다. 우선 저의 질문 한 가지를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거대한 흑이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을 알고 싶나? 이 아가씨께서는 얼굴을 가리셨는데 도대체 너무 예뻐서 가린 것이요? 아니면 너무 못생겨서 가린 것이요? 작고 튼튼한 흑이인은 대갈일성을 하면서 강옥랑의 가슴을 향해 일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손목을 이미 강옥랑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의 손목을 잡은 강옥랑은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이어 흑이인의 몸이 허공을 날아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그대들께서 정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강옥랑은 음침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흑이인의 몸을 스쳐 지나가 그 소녀의 앞에 섰다. 흑의 소녀는 재빨리 쌍장을 퍼부었다. 그러나 또 순식간에 그녀는 양손을 강옥랑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발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강옥랑을 걷어찬 무릎이 도리어 저려왔다. 부디 소저가 아름답게 생겼기를 빌 뿐이요. 그렇지 않다면 내 실망이 너무 클 것이니까. 흑의 소녀의 음성은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너 이놈, 어서 이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물론 강옥랑이 손을 놓아줄 리는 없었다. 흑의 소녀는 피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그녀의 얼굴을 가린 흑두건이 강옥랑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거렸다. 그녀를 본 소아는 놀라움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해홍주. 그 흑의 소녀는 바로 해홍주가 아닌가. 강옥랑은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다. 재미있다, 재미있어. 과연 절세미녀였구나. 이명생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외쳤다. 그 계집이다. 바로 그. 이 소절을 아시오? 저 계집이 바로 그 해씨 고계단에 있던 계집입니다. 백능소 형님이 바로 이 계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난쟁이가 아마 바로 그날 저에게 따귀를 한 대 맞은 놈일 겁니다. 어쩐지 저에게 빚을 갚는다 했죠. 갈수록 더욱 재미있어지는군. 매화문의 제자가 강호의 고개사가 되었다니. 그 거대한 흑이인도 체념한 듯 흑두건을 벗어 던졌다. 그는 바로 고계단의 단장이었다. 그는 대노하여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손을 놓아라. 못 놓아줄 것도 없다. 그러나 너는 우선 나에게 그날 일장에 백능소 공자를 죽인 자가 누구이며 또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라. 해홍주가 끼어들며 쏘아붙였다. 내가 그분을 찾으려 하다니 그런 꿈은 꾸지도 말아라. 강옥랑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뭐 꿈도 꾸지 말라고. 그는 갑자기 손에다 힘을 주었다. 해홍주는 아픔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은 그분의 하인도 될 자격이 없다. 마지막까지 말한 그녀의 음성은 분명히 아픔이 뼛속까지 파묻혀 들어간 소리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꼭 참고 말을 끝냈다. 단장은 대갈일성을 하면서 강옥랑의 등을 향하여 일격을 가했다. 강옥랑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장의 손은 어느 사이에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끼어들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단장은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얼굴에 식은땀이 가득 찼다. 왕년엔 그도 무예계를 주름잡던 인물이었는데 이토록 새파란 소년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자 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도 늙었구나.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신추열이 아파 죽겠구나. 이놈, 어서 내 목숨을 내놓아라. 그 목소리는 예리하고도 비참한 것이 사람의 음성 같지가 않았다. 갑자기 하나의 인형이 강가에 있는 갈대밭에서 솟아나왔다. 온몸에 기름때가 끼고 산발한 그는 바람에 흔들거리며 강옥랑의 앞으로 다가갔다. 강옥랑은 등뼈가 오싹함을 느끼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너 내가. 소어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와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죽인단 말이냐. 이젠 내 목숨을 내놓아라. 강옥랑은 이미 해홍주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너. 그는 떨려서 말조차 하지 못했다. 쌍사와 이명생도 자신들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소어는 스산하게 말했다. 왜? 도망가려고. 너는 도망갈 수 없어. 도망가지 말고 어서 목숨을 내놓아라. 해홍주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소태다. 그렇죠. 당신은 소태죠? 모습은 비록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해홍주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 눈동자인데 그녀가 어찌 그를 알아볼 수 없었겠는가. 그녀는 말을 마치자 돌연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강옥랑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재빠른 속도로 허공에다 몸을 날려 소어아를 향하여 칠장을 퍼부었다. 그의 이 장법은 실로 낙엽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허공에는 온통 그의 장들 뿐이었다. 단장 등 사람들이 이 기묘한 장법을 보자 얼굴색마저 변했다. 특히 해홍주는 안타까움과 자책감에 얼굴이 파리하게 변했다. 그러나 소어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음침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또 나를 죽이려 하나? 너는 이미 나를 한 번 죽였으니 이젠
또다시 나를 죽일 수 없다. 소호와는 강옥랑이 퍼부었던 칠장을 맞고도 멀쩡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토록 빨랐던 칠장이 그의 옷소매에조차 닿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자 모두 놀라며 멍하니 서 있었고, 강옥랑은 더욱 놀란 나머지 대갈일성하면서 또다시 칠장을 퍼부었다. 이 칠장은 조금 전보다 더욱 빠르고 악독했다. 그러나 소호와는 이번에도 여전히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칠장은 또다시 허공을 치게 되었다. 소호와는 여전히 킬킬 웃었다.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믿겠나? 강옥랑은 몸을 떨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른 사람들도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보고 등뼈가 오싹함을 느꼈다. 그들도 무예계의 고수급에 속했기 때문에 강옥랑의 그 장법이 얼마나 기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난 고수라도 가만히 선 채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았다. 강옥랑의 14장은 정말 형체가 없는 귀신의 몸에 적중한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친히 목격한 사실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장법은 소호와와 강옥랑이 지하 궁궐에서 얻은 무공 비급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강옥랑이 일장을 날리자 소호와는 이미 그가 어느 곳을 공격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살며시 움직여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해홍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그것은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놀라움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다. 소호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오는 한편 강옥랑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는 이미 손발이 힘을 잃었고 더 이상 공격을 퍼부을 용기를 상실하고 있었다. 쌍사와 이명생은 먼 곳에 물러서 있다가 끝내는 돌아서서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옥랑도 허공에다 몸을 날리더니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소호와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의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음 띤 얼굴로 혼잣말을 했다. 난 아직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 정말 아직은 죽이고 싶지 않단 말이다. 이때 해홍주가 그의 앞으로 달려가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소태,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소호와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누가 소태요? 나는 귀시인. 해홍주가 그의 앞에 다가오자 그는 번개같이 삼장 밖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몸을 날려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해홍주는 강가로 달려가 울부짖었다.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면 왜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만약 나를 보고 싶었다면 왜 나를 보자마자 떠나갑니까? 왜? 단장은 하늘을 향하여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 딸을 달래기 시작했다. 왜냐고? 인간에겐 대답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 일일이 대답해준단 말이냐? 홍아, 내 말을 들어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를 잊어라. 아니면 너는 일생 동안 슬픔 속에서 지내야 된단 말이다. 밤이 깊었다. 소호와는 강물 위에 떠 있었다. 차가운 물은 마치 침대 같았고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자기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보고 나자 저기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또 그는 며칠 동안 궁금했던 사실을 드디어 오늘로써 알게 됐다. 그 선비 같은 자의 소년이 암암리에 강옥랑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과 강옥랑이 쌍사표국의 숨은 지도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조전혜와 여봉이 중독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신 술은 바로 그 선비 같은 자의 소년이 따라주었던 것이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돌연 대나무로 된 막대기가 가까이 다가왔다. 필시 나를 물에 빠진 사람이라 착각하고 구하려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매우 재미있겠다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눈을 감았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자기를 배 위로 끌어올린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이 그의 가슴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 녀석은 명이 꽤 길구나. 다행히 우리를 만났으니 말이다.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들은 그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고 사지를 주물러 주었다. 이때 갑자기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게 생긴 놈인가? 나에게 보여주어라. 소어와는 또다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기에 그대로 감고 있었다.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으로 보아 선창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우렁찬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소어와는 그제야 눈을 뜨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살았소. 그는 눈을 뜨자 길고 굵은 담뱃대를 들고 있는 대한을 발견했다. 그 대한은 쥐고 있던 담뱃대로 소어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살아있었으면서 왜 죽은 신용을 했느냐? 소어와는 그의 말에 대답하기 전에 문득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소어와는 그 대한을 살펴보다가 가슴이 불룩하고 허리가 가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대한은 놀랍게도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몸집만 작다면 아주 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소어와는 매우 다정하게 웃었다. 당신은 여자이면서 왜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 눈이 큰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대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이 누구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러나 당신은 어쩐지 시집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나는 해주고 싶소. 그는 원래부터 말을 삼가지 않은 성미였다. 이 2년 동안 그는 무척 말을 삼가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옛날 버릇이 되살아나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었다. 그 눈이 큰 여자는 대노했다. 내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소어와를 메고 들어온 소년들은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 그를 향하여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소어와는 일부러 보지 못한 척하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왜 못한단 말이오? 난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성미여. 그를 들어매고 들어온 소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이분은 다나삐 어른의 따님이시고 무예계에서 여맹상이라 칭하는 분이다. 그러니 앞으로 말을 삼가라. 소어와는 웃었다. 아가씨가 바로 다나삐의 따님인 줄은 몰랐구려. 아가씨의 부친께서는 많은 은을 관회에 보내고자 한다던데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소어와의 말은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맹상의 눈썹이 치켜 올려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소어와는 그녀의 말에는 대답도 않고 딴전을 피웠다. 이 배에 실은 약초는 관외에서 운반해온 것이요? 여맹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놀라움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너는 어떻게 이 배에 약초가 실려 있는 것을 알았지? 나는 이 배에 약초가 실려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약초들이 인삼, 녹용, 계피, 오미자란 것도 알고 있어. 그는 한꺼번에 많은 약초의 이름을 말했다. 분명 그것들은 이 배에 실린 약초들이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약초 속에 파묻혀 자란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매우 흔해 빠진 약초뿐만 아니라 희귀한 약초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고 알아맞히라고 해도 일일이 알아맞힐 수 있는 그였다. 여맹상은 더욱 놀라며 한동안 입을 벌리고 있다가 얼마가 지나자 기쁨이 도살인 표정으로 바뀌더니 담뱃대를 빨았다. 그녀는 담배 연기를 소어와의 얼굴에다 내뿜었다. 이 녀석이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줄은 미처 몰랐구나. 소어와는 담배 연기로 인해 눈물마저 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는 눈을 비비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약초에 대해서 그저 잘 아는 것만이 아니야. 남보다 더욱 많이 알고 있지. 만약 당신이 정말 여맹상이라면 나를 당신의 약국에서 일하도록 초빙해야 할 것이오. 여맹상은 다시 한번 담배를 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어와의 얼굴에 뿜지는 않았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갑자기 한마디 말을 던졌다. 이놈을 옷을 갈아입힌 후 경여당으로 보내라. 안경 경여당은 환남안이 양자강 남쪽에서 가장 큰 약방이라 할 수 있었다. 소어와는 그곳에서 약 창고를 관리하는 두목이 되었다. 그는 매장에 와서 약을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킬 우려가 없었다. 매일같이 약 몇 가지를 조제하고 창고를 한번 둘러보면 그가 할 일은 다 마치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이 지나자 그 단학비란 사람이 양자강 근처에서 가장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근처에 돈벌이 될 만한 장사는 그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 여맹상이란 여인은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다. 원래 그녀에게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어려서 죽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그녀를 삼고랑이라고 불러왔다. 그 삼고랑은 자주 경여당에 찾아왔지만 소호와를 아는 체는 하지 않았다. 소호와도 또한 그녀를 상관하지 않았다. 소호와는 그녀가 겉보기에는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더없이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호와가 그녀에게 조금의 관심도 보이질 않자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경여당에 찾아오곤 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4번씩 찾아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소호와를 보지는 않았다. 물론 소호와는 더욱 삼고랑을 쳐다볼 리 만무했다. 그저 매우 재미있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소호와는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 겨울의 태양빛이 그의 몸에 쏟아지고 있었기에 그는 매우 나른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삼고랑이 그의 앞에 걸어와 담뱃대로 그가 앉아있는 의자를 톡톡 두들겼다. 이봐, 어서 일어나. 소호와는 천천히 눈을 뜨며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오? 이곳에 너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소호와는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이바가 아닙니다. 삼고랑은 두 눈을 부릅떴다가 이내 껄껄 웃었다. 저번에 너는 관외로 운반하고자 하는 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왜요? 그 은이 어떻게라도 됐소? 삼고랑의 음성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 은을 남에게 강탈당했어. 이 말을 들은 소호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뺏겼다고? 그 은은 쌍사표국이 호송을 맡지 않았었소? 그들이 맡았지. 소호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일이다. 쌍사표국이 맡은 이상 빼앗길 이유가 없을 텐데. 삼고랑은 냉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쌍사표국이 맡은 은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단 말이냐? 내가 보기엔 그 이씨란 놈들은 원래부터 밥통이야. 그 이씨란 놈들을 밥통이 아닌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어. 그것이 누구지? 소호와는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을 꺼냈다. 그것엔 많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으니 당신이 알 것은 못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확실하게는 모르오. 삼고랑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런 말은 하나 많아야. 소호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불쑥 한마디를 물었다. 은을 가로채간 자가 누군지 아시오? 은은 야밤중에 객잔에서 갑자기 실종돼 버렸어. 그런데 분명히 문을 연 적이 없고 창문도 꼭 닫혀 있었다는 거야. 은을 지킨 사람들도 분명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더군. 마치 은이 스스로 날개라도 달려 날아간 격이 되었지. 그렇다면 정말로 괴상한 일이군요. 은을 가로챈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면 아마 은을 지켰던 쌍사표국의 사람들이 눈과 귀가 닫혀 있었던 모양이요. 그들은 남을 원망할 수도 없게 됐지. 그들이 배상하게 되나요? 삼고랑은 역시 냉소를 터뜨렸다. 바지까지 저당할 망정 배상을 해야지. 소호와는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더욱 괴상한 일이군. 나는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물어줘야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문제는 그들이 먹통들이기 때문에 은을 잃어버린 것이야. 매우 단순한 일이지. 보기에 단순한 일일수록 복잡한 내막이 있지요. 삼고랑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지? 소호와는 그녀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삼고랑은 웃음 띤 얼굴로 한참이나 그를 바라보고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너는 도대체 바보냐 아니면 천재냐? 소호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만약 바보였다면
생활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즐거웠을 것이요.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4장 44. 약을 찾는 사람들. 이튿날도 역시 태양이 찬란한 맑은 날씨였다. 소호와는 여전히 그의 자리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 그는 사지를 쭉 뻗고 매우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잡념을 잊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은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은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누가 그 은을 가로챘을까?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때 삼고랑이 다시 나타났다. 소호와는 살며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는 재빠른 걸음으로 소호와 앞에 다가섰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을 건네왔다. 이봐, 너의 예측이 틀렸어. 소호와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에 흥미를 느껴 즉시 되물었다. 그 일은 단순해. 조금도 복잡하지 않아. 그래요? 내가 조금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은을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군. 소호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다그쳐 물었다. 누가 찾아왔다고 합디까? 그 사람은 너와 비슷한 나이인데 실력만은 너와 천지 차이래. 너도 만약 이렇게 게으르지만 않았다면 혹시 그의 10분의 1쯤은 따를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소호와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혹시 강옥랑이라는 사람이 아니오? 순간 삼고랑은 멈칫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알지? 소호와는 껄껄 웃었다. 알지요. 알고 말고요. 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삼고랑은 그가 미친 듯 웃는 것을 보자 한참이나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혹시 미친 거 아냐? 그러나 소호와는 여전히 껄껄거리며 웃었다. 매우 고요한 밤이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호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빨간 장삼을 걸친 삼고랑이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다. 그녀를 본 소호와는 눈썹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야밤에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이오? 만약 입 맞추어 달라고 온 것이라면 내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소? 삼고랑은 그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얼굴까지 붉혔다.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야밤을 무릅쓰고 찾아왔소? 삼고랑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일은 과연 단순하지가 않더군. 이 말을 들은 소호와는 크게 흥미를 느꼈다.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단 말이오? 그래, 내가 조금 전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은을 다시 잃었다는 거야. 소호와는 이 말을 듣자 크게 놀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 소식이 확실하오? 틀림없어. 소호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은을 다시 잃다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그 은을 뺏어갔단 말이오? 삼고랑의 입에서는 한숨이 섞여 나왔다. 몰라. 이번에도 야밤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오? 쌍사표국의 표두들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오? 그들이 같은 장난을 또다시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어리석지 않을까? 그들처럼 총명한 사람들이 어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이번에는 전과 달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오? 이번에 잃은 은은 그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오. 그래. 확실히 그들은 배상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들은 소호와는 깜짝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어째서? 삼고랑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원인은 간단하지.
쌍사표국의 표두, 표사 그리고 일꾼들인 98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었어. 남은 자라곤 오직 한 명의 마부뿐이야. 소호하는 할 말을 잊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큰 소리로 물었다. 그 강옥랑은 어디 갔소? 강옥랑은 쌍사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은을 찾아오지 않았소. 그는 은을 찾아온 후 하루도 머물지 않고 즉시 떠나갔어. 그것이 영웅호걸이 행하는 길이 아닐까? 이 말을 들은 소호하는 낄낄 웃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웃음은 냉소로 변했다. 참으로 훌륭한 영웅호걸이군. 아마 그는 벌써부터 은을 다시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을 거요. 너의 말은 두 번째 은을 강탈한 사람이 첫 번째와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가능성이 없단 말이오? 불가능해. 첫 번째 은을 강탈해간 자는 이미 강옥랑에게 살해됐어. 그는 은을 가지고 올 때 강탈해간 사람의 목도 함께 가져왔지. 악독한 수단이로군. 삼고랑은 한참이나 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또 두 번째 은을 강탈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 쌍사표국 98명의 생명이 그 한 사람의 손에 끝이 난 거야. 소어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다.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98명의 생명을 앗아갔단 말이오? 무예계에서 누가 이토록 악독한 수단을 지니고 있단 말이오? 듣자니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라 하더군. 그를 본 자가 있었소? 물론 유일하게 죽지 않은 그 마부이지. 그렇다면 그는 왜 살해되지 않았지? 삼고랑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비명소리가 들리자 급히 말먹이통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더군. 비명소리가 약 서너 잔의 차가 식을 시간 정도밖에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야. 매우 빠른 실력이로구나. 삼고랑의 입에서도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이 살해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그 마부가 느끼기에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는 그 거대한 노인이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웃으며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대. 그 노인은 원래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걸어 나올 때는 완전히 핏물로 물들어 빨간색이 되었다고 하더군. 소어하는 그녀의 말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그 마부가 매우 자세하게도 보았군요. 그는 그저 한 번 바라본 후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어서 날이 밝은 후에 기어 나왔는데 그때 그의 온몸은 완전히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고 해. 소어하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은 꼭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죽음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모든 점을 그토록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보니 과연 천재라 아니할 수 없군요. 삼고랑은 싱긋이 웃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기억력이 매우 비상하다고 생각했지. 당신은 언제 그 소식을 들었소? 바로 반 시간 전에 들었어. 그 일은 언제쯤 발생했었지요? 어젯밤에 발생한 것이야. 소식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올 수 있었나요? 비둘기로 편지가 날아온 것이야.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 수천 리 내의 98군데의 마을엔 모두 우리 집에서 설치해 놓은 비둘기 통이 있지. 당신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나에게 알려주려고 달려왔소? 삼고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어는 갑자기 음성을 높였다. 내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토록 급히 나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오? 당신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소? 삼고랑은 멈칫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나는. 소어는 두 눈을 부릅뜨며 호령하듯 말했다. 당신은 내가 그 은을 훔친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오? 삼고랑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오? 삼고랑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얼굴마저 빨개졌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음성으로 다시 말을 시작했다. 오로지 내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친구라고?
나는 단지 당신이 고용한 일꾼에 불과한데 왜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삼고랑의 얼굴은 더욱더 빨개지면서 고개를 더 낮게 숙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우물거렸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소호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참이나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껄껄 웃었다. 삼고랑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당신을 안 이후 처음으로 당신을 여자 같다고 느꼈어. 삼고랑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통곡했다. 그녀의 온몸은 힘이 완전히 빠진 듯 맥없이 벽에 쓰러졌다. 소호아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 우는 것이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여자 취급을 받아보지 못했어. 심지어 아버지도 나를 남자로 취급했으니 말이야.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여자야. 소호아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남자로 취급받는다면 확실히 괴로운 일이었겠지요. 삼고랑은 몸을 돌려 소호아의 품으로 기어들었다. 오직 너만이 나를 여자로 취급했어. 그녀의 음성은 약간 상기된 채 떨고 있었다. 소호아는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달래기에 바빴다. 그런 암 그렇고 말고. 당신은 원래부터 여자이니 누구라도 여자로서 대해줘야지. 그러기에 난 널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한 그렇기에 나는 내가 궁금히 여기는 모든 일을 말한 거야. 이 세상에 너 외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소호아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이 세상에 정말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들은 모두 내가 배짱이 좋고 매우 사납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 나도 여자야. 세상의 모든 여자와 똑같은 여자야. 옳은 말이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삼고랑은 흐느낌을 점점 그쳐갔다. 그녀는 소호아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입을 열었다. 다른 것은 모두 괜찮지만 오직 허전한 것만은 참지 못하겠어. 어떤 땐 너무 허전해서 미칠 것만 같아.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녀는 이제 소호아가 자기의 연인이냥 속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하였다. 당신은 실로 가련한 여인이군요. 소호아는 위로의 말을 했다. 삼고랑은 신음과 같은 음성으로 말을 받았다. 너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지금 나에게 당장 죽으라고 해도 서슴지 않고 죽을 수 있겠어. 아무런 한도 없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삼고랑은 갑자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너, 당신은 남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요? 삼고랑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소호아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남에게 여자 취급을 받고 싶지요? 원래부터 여자이니 당연히 여자 취급을 받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악이 받친 듯한 음성이었다. 소호아는 웃었다. 당신이 진정 남에게 여자로 취급을 받고 싶다면 우선 자신 스스로가 여자 행세를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은 매일같이 남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니 어찌 남에게 여자 취급을 받을 수 있겠소? 삼고랑은 달려와 손을 번쩍 들고 소호아의 따귀를 후려치려 했다. 그러나 그 손은 끝내 소호아의 뺨을 후려치지는 못했다. 한참이나 멍하게 서 있던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이봐요, 삼고랑. 돌아가서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 은혜관에서는 지금의 나로선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없소. 그러나 보름 내로 진상을 알려드리겠소. 말을 마친 그는 또다시 창문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창문을 닫으며 살며시 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삼고랑은 아직도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떠나갔다. 소호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왜 이리 귀찮을까?
제 아무리 성격이 괄괄한 여자도 귀찮게 구는 점만은 매일 반이구나. 소호와는 매우 깊은 잠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은을 잃은 사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그 일에 대한 내막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단지 그의 예측을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그가 매우 달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그의 방 안으로 들이닥쳐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앉혔다. 옷을 입히며 신발을 신기고 난리가 났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약방의 대장괴도 끼어 있었다. 소호와는 눈을 비비며 물었다. 월급날도 안 됐는데 벌써 사람을 납치하려고 합니까? 대장괴는 그의 단추를 끼워주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놀라우면서도 기쁜 소식을 알려주마. 주인 어른께서 너를 보자고 하신다. 그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 어른께서 종업원을 만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곳 안경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즉시 너를 만나자고 하시니 이것은 너에게 큰 영광이다. 이리하여 그는 영문도 모르게 마차에 끌려 올라갔다. 약 한 잔의 차가 식을 시간이 지나자 거창하게 큰 장원 앞에 당도했다. 그는 장원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이 장원은 너무나도 큰 까닭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소호와는 준수한 소년을 따라서 약 한 잔의 차가 식을 시간을 걸은 후에야 뒷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뜰 안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었고 자그마한 정자가 꽃밭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경치는 실로 그림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를 인도해준 소년이 앞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주인 어른께선 바로 저 방 안에 계시니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소호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드디어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으로 들어간 그는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금빛 찬란한 치마에다 푸른색의 흰 꽃무늬가 수놓아진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연지를 약간 바르고 있었고 높게 빗겨 올려진 머리채에는 금으로 만든 봉황새 모양의 비녀가 꽂혀 있었다. 또 포도알 만한 크기의 진주가 그녀의 귓바퀴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고서야 소호와는 그녀가 바로 여맹상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삼고랑인 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분명히 소호와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으면서도 역시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저 살며시 그에게 눈짓만 보냈다. 이 광경을 본 소호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만약 그녀의 옆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벌써 웃었을 것이다. 바닥에는 두터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큰 옷을 걸친 통통한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얼른 보기에 그는 마치 큰 공과 흡사했다. 그의 앞에는 백옥으로 만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백옥 상자는 한 개의 백옥 덩어리를 깎아 만든 것이었는데 크기는 작아도 만냥의 가치는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한 마리의 귀뚜라미였다. 소호와는 몸을 굽히고 한참이나 그 귀뚜라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이놈은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다. 그 통통한 사람이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너도 귀뚜라미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애를 낳는 것만 제외하고는 제가 모르는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통통한 사나이가 낄낄 웃었다. 기쁜 표정이었다. 얘야,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재벌 단합비였다. 삼고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단합비는 또다시 껄껄 웃었다. 너의 사람 보는 눈도 제법 쓸만하구나. 소호와는 어리둥절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말이다. 자, 우선 나를 일으켜라. 힘주고 그래야지 착한 아기지. 그는 겨우 바닥에서 일어섰다.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시베리아의 길을 걸어온 사람 같았다.
그는 가슴을 매만지며 호흡을 조절했다. 너는 불고기의 진미를 알고 있느냐? 어떤 산의 진미도 불고기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체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다나삐는 손을 저으며 인자한 얼굴로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너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처리해 줄 테니 말이다. 너는 그저 여기서 밥이나 먹어라. 나의 요리사가 만든 불고기는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단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불고기만 먹었다. 다나삐는 전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새벽에 달게 잠자다가 불려와서 하루 종일 먹고 놀다가 날이 저물자 다시 약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다나삐에게 불려갔었는지 모른다. 다만 그가 다르게 느낀 것은 경여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소어아를 지극히 존대했고 그 앞에서 공손해졌다. 소어아는 궁금했지만 그 누구도 별말을 해주지 않았다. 소어아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목욕을 한 후 침대에 누웠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자 6개 서각 웅담. 그 약들은 큰 추위나 혹은 큰 열이 났을 때 병을 치료하는 약들이었다. 뒤이어서 이장괴의 가느다란 음성이 들려왔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이 약방에 있는 대로 모두 주시오. 조금도 남김없이 말이오. 이때 다른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경여당엔 약창고가 있겠지. 우리를 약창고까지 인도해라. 이 사람의 음성은 매우 크고 우렁찼다. 소어아는 이 말들을 듣자 문득 무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가 일어나 문을 열어보자 이장괴가 이미 두 대한의 사이에 끼어 억지로 끌려가고 있었다. 소어아는 살며시 뜰에 숨어들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약방의 종업원은 과연 그들이 요구하는 약초를 통째로 모아 큰 보따리에 쌌다. 소어아는 작은 돌을 주워들었다. 그들이 약 보따리를 문 밖에 있는 마차 위에 실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가볍게 그 돌을 튕겼다. 그 돌은 슉하고 허공을 가르며 약 보따리의 한 구석을 때렸다. 불빛이 별로 밝지 않은 데다 그의 동작이 매우 재빨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는 못했다. 그는 이 일을 처리한 후 뜰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려는 모양이로구나. 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우 잠잠했고 약방의 종업원들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소어아는 여전히 별빛이 감싸주는 뜰에 앉아 있었다. 이토록 조용하고 한적한 밤에 그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벼랑간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소어아는 곧 긴장을 하고 유심히 그 소리를 들었다. 말의 긴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말발굽 소리가 일제히 멈추었다. 곧이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라. 빨리 문을 열어라. 급한 환자가 있으니 약초를 조금 파시오. 우렁찬 외침 소리 속에는 초조함이 잔뜩 서려 있었다. 자고 있던 종업원들은 그 외침 소리에 일제히 깨어났다. 응답하는 소리, 재촉하는 소리, 문 여는 소리로 순식간에 밤의 정막이 깨졌다. 소어아는 중얼거렸다. 만약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이들 세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 6개, 서각, 웅담 등 이미 조금 전에 다 팔려버린 약초를 찾을 것이다. 그의 짐작은 그대로 맞아들어갔다. 조급한 음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부자 6개, 서각, 웅담. 점원들은 놀랐다. 오늘은 왜 이리 그 약들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 그들의 대답은 물론 없다였다. 그 조급한 음성의 소유자는 이 말을 듣자 더욱 조급해했다. 돌연 성질을 벌컥 내며 말했다. 이토록 큰 약방에 어찌 그런 약들이 없다는 말이오? 그 사람은 키가 6자밖에 안 됐고 예리한 눈에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점원은 살기가 가득 찬 그의 표정을 보자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웃음 띤 얼굴로 좋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약방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약이든 모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이 약초들은 이 시간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어른께서는 다른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혹시 다른 곳엔 있을는지도 모르니까요. 소호와는 살며시 걸어가 약방 안을 살폈다. 그 대한의 얼굴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보였다. 그는 안타까운 듯 왔다 갔다 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약방에 어찌 그 약들만 떨어졌단 말이냐? 약방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대한이 문 밖에서 두 필의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말의 입에는 흰 거품이 가득 차 있었고 먼 길을 달렸는지 땀에 젖은 몸집이 불빛에 번들거렸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말 위에 앉아 약간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검은 수건으로 머리채를 감싸고 있었고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별빛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여자였다. 손에 촛불을 든 점원은 그들을 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 돌연 촛불이 흔들리며 말 위에 앉아있던 흑의 여인이 몸을 날려 점원 앞으로 다가섰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점원은 놀라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자 뜨거운 촛농이 흘러내려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는 뜨거움을 참지 못하여 촛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촛불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흑의 여인의 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촛불 또한 꺼지지 않았다. 밝은 촛불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하여 마치 죽은 시체가 관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점원을 주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 약들은 같은 사람이 사갔나? 점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다.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 약들을 통째로 사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녀의 음성은 갑자기 날카롭고 차가워졌고 원망이 가득 찬 듯했다. 점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갔다. 모릅니다.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고객의 내막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흑의 여인의 예리한 눈동자는 아직도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는 것 같았다. 점원은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다행히 그 흑의 여인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밤은 또다시 조용해졌다. 바람이 한 장의 종이를 날렸다. 점원은 마치 꿈을 꾼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숙인 그는 촛불이 땅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몸을 숙여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돌연 또다시 흔들거렸다. 점원은 재차 놀라며 방금 들었던 촛불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 촛불은 이번에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꺼지지도 않았다. 번개 같은 손이 또다시 그 촛불을 받았던 것이다. 깜짝 놀라며 급히 고개를 든 그는 소어와를 발견했다. 소어와는 촛불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일 줄은 미처 몰랐구나. 점원은 그가 바로 소어와인 것을 알고야 조금 안심한 듯 가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당신은 저 여인을 아시나요? 물론 알고 말고.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의 이름은 하로라 하며 이화궁에 신혈한다. 그는 말을 하며 몸을 굽혀 바람에 날리고 있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 그 종이 위에는 약국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다. 점원도 다가와 그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약국 이름을 본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것은 우리 성 안과 성 근처에 있는 모든 약방들의 이름들인데. 소어와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 종이를 버리고 간 것을 보니 필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약국을 다 뒤지고도 그 약초를 구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상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약초들을 구하려 할까요? 그야 물론 그들에게 괴상한 병을 앓는 환자가 있는 까닭이겠지.
점원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무슨 병일까요? 얼마나 큰 추위와 큰 열이기에 그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까? 당신은 무슨 병인지 알고 있나요? 그는 고개를 들며 소어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촛불이 또다시 땅바닥에 놓여 있을 뿐 소어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